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지금이 장마라고 합니다. 장마라고는 하지만 그다지 많이 비가 내리지 않아서 가뭄의 소위는 좀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는데요. 더군다나 요새 장마는 말이 장마지 이 장마 때보다는 장마 이후에 비가 오히려 더 집중적으로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상청도 공식적으로는 장마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장마인지 아닌지 하는 여부보다는 그냥 비가 좀 많이 내렸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물론 집중호우에 의한 피해도 없어야겠지만 말이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지난 3월 29일이었죠. 10대 소녀가 8살 초등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훼손까지 했던 일명 인천 여아 살해 사건.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지난주에 열렸던 공범 박양의 첫 재판에서 이전과는 다른 증언들이 오가면서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주범인 김양은 이번엔 다중인격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대체 이게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을 전문가와 함께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이신 김복준 박사님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김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지금 인천 여아 살해 사건 이거 3달이 지났는데요. 그죠? 예. 이거 간단하게 좀 사건 개요 좀 설명해 주시죠. 이게 아마 3월 29일 날 낮 12시 한 47분께 예.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한 공원에서 예. 범인 A양이 우연히 만난 초등학생 8살입니다. 예. 이 아이를 자신의 아파트로 휴대폰 좀 그 아이가 빌려달라 했던 것 같아요. 엄마하고 통화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빌려주겠다고 그러면서 자신의 아파트로 이제 데리고 가서 유인한 거죠. 목졸라 살해하고 난 다음에 흉기로 좀 잔인하게 그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했던,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아파트 옥상 그 물탱크 위에다 시신을 유기했던 이런 사건이죠. 예. 근데 이제 김양이 주범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현재는 예. 현재는 김양이 주범인데 그리고 박양이라는 이 사람도 10대죠. 그렇습니다. 똑같이 10대인데 예, 똑같이 10대입니다. 예. 그러니까 박양이라는 이 사람은 공범이죠, 이게. 지금 현재는 네. 공범으로 돼 있습니다. 살인 방조로 돼 있는데 네. 이제 어제 재판 과정에서 주범인 김양이 예. 그 지금 현재는 공범으로 돼 있던 방조범으로 돼 있던 박양이 시켜서 자신이 이 살해를 했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살인을 교사한 게 돼가지고 주범 수준이거든요. 똑같이 처벌을 받거든요. 교사범은. 예.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논란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선고를 안 하고 지금 뒤로 미룬 상태예요. 그러면은 박양이 시켜서 김양이 살해를 했다. 그러면 김양과 박양의 관계는 뭐길래 막 이렇게 시키면 살해를 하고 이럽니까? 이게 이제 두 사람 사이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 두 사람들이 알게 된 게 이 캐릭터 커뮤니티라는 프로가 있어요. 자신들만의 어떤 그 인터넷 사이트 공간인데 네. 이제 이 두 사람이 했던 게 이제 마피아 커뮤니티라는 걸 했습니다. 마피아. 예. 마피아 커뮤니티가 뭐냐면 각각 적대 세력끼리 서로 살해하면서 이 각 지역을 점령하는 이제 마피아 커뮤니티라는 이 프로인데 예. 살인입니다. 살인을 주제로 이거 진행이 되기 때문에 미성년자들은 가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김양이 이제 20세 이상이라고 속여가지고 이렇게 가입을 했던 걸로 보이고요. 예. 이제 그 두 사람 사이는 그 캐릭터상 이 커뮤니티상에서 이 박양은 마피아의 중간 보스 정도. 그다음에 김양은 그 중간 보스 되는 박양의 오른팔 조직원 정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완전히 종속돼 있는 그런 각 역할이 주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저는 예. 이게 뭐 잘 이런 거 뭐 우리 김복준 박사님은 또 프로파일링도 많이 하시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지금 이 둘 사이가 지금 그러니까 이게 주종 관계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역할극 상황에서는 여태까지는 그랬던 건데요. 예. 만약의 경우 지금 어제 그 재판정에서 주범으로 지금 돼 있는 이 김양이 그 진술한 내용인대로 박양이 살해하라고 시켜서 그 지시에 따른 것이다 하는 게 이게 그 어떤 입증이 된다고 그러면 오히려 주범은 박양으로 바뀌어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또 한 가지 여기에서 얽힌 게 이 주범이라고 지금까지 알려진 김양이라는 사람이요. 이 정신 상태도 지금 쟁점이 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예, 송치된 이후에 이제 검찰에서 온전한 정신 상태에서 저런 범행을 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김양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정신 감정을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랬는데 어제 재판정에서는 이 김양이 그 특별한 소리를 했어요. 무슨 나는 그 다중인격을 가지고 있다. 본래 나가 있고 나 이외에 제이라는 아주 난폭한 그 어떤 그 인격체가 내 속에 자리하고 있어가지고 그 제이가 있는데 그 제이를 박양이 자꾸 일깨웠다. 그러면서 살인을 교사해서 자신이 살인 범행을 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근데 박사님 일단 아스퍼거 증후군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아스퍼거 증후군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하게 그 어떤 현실 생활을 살아가는데 그 문제는 없는데요. 예. 이제 자폐성 장애 일종입니다, 이게. 그래서 뭐 인지 능력 같은 거는 문제가 없어요. 예. 그런데 이제 언어 능력하고 사회 적응에 조금 문제를 보이고요. 어떤 특정한 사안에 지나치게 어떤 집착하는 경향을 이렇게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고 자기가 다중인격이라고 어제라고 그러셨죠. 이 주장을 했다고 그러는데 다중인격 하면은 저는 그 23 아이덴티티라는 영화가 기억이 나거든요. 예. 그 생각나시죠? 저 윌리엄 스탠리 맞습니다. 밀리건이라고 이제 애칭해서 이제 빌리 밀리건이라고 하는 그 있죠. 24개의 미국에서 이제 그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죠. 예,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저 빌리 밀리건이라는 사람을 검거해 보니까 그 사람 속에 24사람이 존재하는 겁니다. 24개의 아이덴티티가. 예,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재판을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은 어떤 상실의 상태, 미약의 상태로 무죄를 받았어요. 무죄를 받고 뭐 급기야 그 사람은 나중에 영화 감독까지 했거든요. 아이고, 예. 그런데 이제 저 박양이나 김양 같은 친구들이 이제 이른바 이제 고어물이라고 그러죠. 고어물. 예. 고어물 그 잔혹한 아주 어떤 잔혹한 영화죠. 예, 사체 수집이라든지 뭐 이런 고어물에 탐닉을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은요. 저 빌리 밀리건 사건 관련돼 가지고 그 다중인격에 대해서 다 알아요. 그리고 얘들이 또 그걸로 이 빌리 밀리건이 미국에서 무죄 받았다 하는 내용도 다 알거든요. 그래서 지금 혹시 A양이 그런 거에 착안해 가지고 자신의 어떤 인격체의 제의, 난폭한 제의가 있다. 예.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제가 판단할 때는 다중인격일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예. 다중인격이면 여러 가지 인격이 혼재하기 때문에 이 범행의 수법이 이렇게 매끄럽고 깔끔하지가 못합니다. 근데 이 주범 현재 상태의 주범 김양 같은 경우는 그 아이를 유인해가지고 아파트로 데려가서 살해하고 그 이후에 사체 훼손하고 사체를 유기하는 일련의 과정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다중인격 어떤 범죄자들이 보이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맨 처음에 검거됐을 때 뭐 자기 기억이 안 난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았나요? 예, 그랬습니다. 이게 다중인격자들 같은 경우나 아스퍼거 증후군을 뭐 앓고 있다 이런다 그래서 기억이 안 나나요, 이게? 아니, 이 다중인격인 경우에는
자신이 범행한 거를 전혀 모를 수 있어요. 진짜 나하고 다른 어떤 내가 범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범행 이후에 전혀 기억을 못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 김양 같은 경우는 본인이 어떻게 뭐 일련의 과정을 쭉 설명하면서 이 살해 과정을 설명을 했거든요. 그거는 기억을 하는 거죠, 다. 예. 그러니까 다중인 기억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니, 그리고 이게 기억이 안 난다라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맨 처음에는 나 혼자 한 일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가 박양이 시켜서 살인을 했다 이렇게 진술을 바꿨는데, 누군가 시켰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는 자신의 행위를 기억한다라는 얘기 아닌가요? 네? 당연히 그렇죠. 예, 당연히 그렇고, 아마 지금 김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양을 자꾸 이제 박양이 시켜서 했다는 거는 결국은 자신의 형량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주범이 바뀌는 양상이 벌어질 수 있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이 김양이 주장하는 대로 박양이 시켰다는 근거가 드러나지 않으면 물론 박양이 우리 둘이 범행 이후에 나눈 대화를 지금 따로 내가 별도로 가지고 있다 했고 또 그러니까 김양이 그러면 법정에 제출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에서 뭐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 사건은 좀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훼손된 시신의 일부를 또 뭐 건네고 이러는 게 상식적으로 진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게 더군다나 10대 소녀들이 이렇게 된다는 게. 이게요, 구호물이라고 그래가지고, 사체, 사진, 잔혹한 사진을 서로 공유하고, 이러는 구호물 수집광들 사이에서는요, 이런 사체 일부분 이런 거를 공유하고, 사진상으로 원래 공유해야지 맞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들이 실제로 전리품인 거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장 나가가지고 구했던 어떤 전리품을 서로 나눈다는 개념으로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커뮤니티 상에서나 이게 뭐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실제로 당일날 만나가지고 전달을 했다는 게 이게 경악스러운 것이죠. 아니,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재판에서의 쟁점은 뭡니까? 누가 누가 주범인가 이건가요? 뭔가요?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박양이 실질적으로, 김양한테 사람을 살해하도록 지시를 했는지, 예, 그래서 또 김양이 그 지시를 받고 사람을 살해한 것인지 또 김양은 박양의 어떤 명령을 이행할 만한 이유가 있었는지 이런 거 등등을 좀 따져봐야 돼요. 그런데 지금 말로만 하는 거 가지고는 안 되고요. 거기를 뒷받침하는 어떤 두 사람 사이의 대화 내용이라든지 SNS, 트위터 뭐 이런 게 뒷받침이 돼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일방적으로 현재 상태는 김양이 법정에서 주장한 내용만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 내용만 가지고는 그게 입증되기가 어렵죠. 아,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참 끔찍한 일이에요. 진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참.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예. 지금까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이신 김복준 박사님이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4부 순서 시작할 텐데요. 자, 8시 30분 29초 지나고 있습니다. 교통 상황부터 좀 알아볼까요? 박화영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경인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인하대병원 부근, 인천 시점 부근에서 사고가 좀 크게 있었습니다. 현재도 사고 처리가 한창이기 때문에 화물차 이 사고 때문에 1차로로만 통행이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가자에서 인천 신점까지 길게 밀리고 있고요. 또 이렇게 사고 처리가 되고 있는 와중에 다른 고속도로 위로 또 사고 소식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외곽 쪽으로 오산나들목과 안성분기점 사이에 사고 때문에 1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들어가는 길 수원 부근 막히고 있고요. 달래내고개에서 반포까지, 외곽으로는 한남에서 서초, 신갈에서 수원까지 가다서다 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외곽 가는 길은 지금 금천 부근이나 팔곡에서 용담터널까지 속도 줄이고 있고요. 서울시내 간선도로는 그래도 조금씩 나아져 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가양대교 이후로 쭉 괜찮다가 여의도권에서 일부 짧게 밀리고요. 강남권에서
서울에서는 반포대교와 한남대교 사이로만 살짝 서행하고 있습니다. 신일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경제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네이버와 미래에셋이 손을 잡았네요. 손을 좀 성격이 다른 두 기업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되게 이례적이죠. 예. 그 공룡이라고 할 수 있나요? 예. 국내 1위 증권사하고 국내 1위 인터넷 기업이 손을 잡았는데 손은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자본 제휴를 했다는 겁니다. 서로 지분 투자를 해서 지분 맞교환한 거죠. 미래에셋 대우증권이 네이버의 지분 1.7%를 갖고 네이버가 미래에셋 대우증권의 지분 7.1%를 아주 장기간 보유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고요. 예. 이게 결국에 그동안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핀테크입니다. 금융회사와 IT 회사 간의 예. 그 지분 결합인데 어떤 일을 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흔히 얘기하는 우리 요즘 인공지능을 이용한 AI 금융 얘기를 하잖아요. 예. 어떤 형태로 할지 잘 모르지만 약간은 좀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국내에서도 하겠지만 이 두 회사는 솔직히 금융과 IT는 사실상 내수 기반인데 그래도 그나마 이 네이버하고 미래에셋 대우는 해외 기반 글로벌 기반 사업 기반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네이버 라인을 이용해서 미래에셋 대우증권 어떤 모델을 이용한다면 동남아에서 어떤 일을 일으킬지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이 좀 기대가 돼서 AI 금융 핀테크의 한 모습 그리고 이 창업주들이 약간은 좀 독특하잖아요. 이혜진 네이버 창업주나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약간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니까 앞으로 좀 어떤 활동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어제 그 국세청장 후보자,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자리에서 한승희 후보자가 다주택자 전수조사를 추진한다. 이런 얘기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청문회에서는 다들 순한 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맞습니다. 이제 명주를 쥐고 있어서 그런데 하겠냐 그럼 다 하겠다, 검토하겠다, 추진하겠다고 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잘 못할 겁니다. 어제 이제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이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에게 다주택자 전수조사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2채 이상의 집을 소유한 다주택자가 전국에 187만 명이 있는데 3주택 이상이 되면 임대사업자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임대소득을 신고한 사람은 2.6%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전수조사 필요성을 강조하니까 공감을 표시했던 거죠. 근데 이렇게 진짜 전수조사를 다 할 수 있나요? 180 그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187만 명? 예. 하겠다가 아니라 검토 내지는 추진하겠다라는 거잖아요. 187만 명 전부 조사하는 것도 힘든 일이고 187만 명 중에 지금 현재 과세가 할 수 있는 임대소득 과세 대상자가 현재 현행법으로는 연간 2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월 임대소득이 한 200만 원 이상은 돼야지 임대소득 그 과세 대상이 되는 거죠. 물론 하도 임대소득자가 많으니까 그리고 세금 누락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2천만 원 미만 임대소득자에 대해서도 과세할 수 있는 방안, 그 법안 규정이 마련됐는데 내년으로 지금 미뤄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는 실질과세로 이어질 수 있을지 추려서 조사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앞으로는 과세 대상을 좀 넓히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사실 이건 문제긴 문제입니다. 임대소득자들이 보통 월세 계약할 때 세입자들에게 이거 신고 안 하면 월세 깎아게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사례들이 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어떤 대해서 조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다주택자 통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부 얘기하고 조금 다른 측면이 있다고 그러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딱 10년 전으로 돌아가는 세금으로 때려잡겠다는 거잖아요. 투기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식에서 했던 얘기가 이런 얘기가 있었죠. 강남 사고 집값 이유는 투기적 편법 거래. 그러면서 이례적으로 통계치를 국토교통부 직원들 앞에서 통계치를 보여줬던 게 작년 5월에 대비해서 지난 5월에 그 5주택 이상이 53% 늘었고 그리고 20대 이하의 매매가 54% 늘었는데 제가 만약에 한 건이 두 건이 되면 100%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퍼센티지 비율에 대한 통계인데 실제적으로 보면 작년에 5월 달에 보면 전체 강남 사고의 주택 거래가 3,997건인데 이 중에 5주택자 이상 거래가 98건 전체의 2.5%밖에 안 됐어요. 모수 자체가 작으니까
증가율 자체는 되게 커 보이는 거지만 예. 실제로 보면 몇 건 안 되는 거죠. 20대 이하의 거래도 전체 거래의 3.2%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대변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상당히 그야말로 통계 과장, 통계 왜곡, 통계 오류인데 퍼센트제 증가율 보면 저희도 이런 거 기사 쓰기는 되게 좋거든요. 그렇죠. 53% 엄청 늘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그렇죠. 뭐 2%, 3%밖에 안 되는 거죠. 전체는 사실 1주택자, 2주택자라는 거지 5주택자 이상이고 20대 이하의 거래가 많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투기니까 세금으로 때려잡으면 강남 투기 잡을 수 있다라는 건데 강남에 있는 주택들을 물론 거품인 부분도 있지만 사람들이 거품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잖아요. 자기들의 여건만 되면 들어가려고 하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걸 세금으로 때려잡겠다라는 게 과연 바람직한 건지 수요와 공급을 같이 봐야 되는 이런 측면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경유가 오른다는 말이 많았는데 결국 정부는 그런 거 없던 걸로 한 모양이에요. 모든 게 이제 여론을 따라가는 건데 세금 폭탄 3종 세트 없던 일이 된 건데 세금 폭탄 3종 세트가 경유 그리고 소주 가격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인데 이걸 세 개 다 없던 일 내지는 중장기 과제로 돌리겠다라는 겁니다. 서민 증세라는 비판 때문이었는데 경유 가격이 지금 휘발유 85% 수준인데 이걸 최대 125%까지 올리는 그런 시나리오들이 확산이 되니까 인터넷을 중심으로 해서 서민 증세라는 비판이 들끓었죠. 그래서 청와대도 아니다라고 했고 매년 이제 세법 개정안을 7월에 발표를 하는데 이번에 기획재정부도 경유세를 올해는 인상할 계획 없습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미세먼지 주범으로 몰렸었는데 미세먼지 감축 효과 크지 않고 서민들 부담. 가장 많은 거는 역시 외부에서 유입된 거. 다시 말해서 중국이라는 그런 결론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한국으로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건 노후 경유차 그리고 일반 경유차가 아닌 뭐 화물차나 뭐 발전 설비나 이런 것들이 문제지 경유차 자체가 다 중단한다고 해서 미세먼지를 줄이는 효과가 있겠느냐라는 회의감이 있었던 것 같고 주세 개편이 있었어요. 지금은 가격에 따라서 하는데 이걸 양에 따라서 세금을 매기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맥주 대비해서 소주가 양 대비 가격은 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소주에 대한 세율이 높아지겠죠. 그럼 이거 서민들 주머니에서 세금 꺼내가는 거 아니냐. 흔히 얘기하는 담배값 인상률랑 거의 비슷한 상황이 되니까 이것도 중장기 과제로 돌리겠다. 그리고 국민 근로소득세에 대한 46% 이상이 0% 세금을 안 내는데 이걸 면세자 비율을 좀 줄이는 거 방안도 소득 연말정산 때 소득 개편을 해서 하겠다라는데 그것도 중장기 과제로 돌리겠다. 그러니까 근로소득세 내지 않은 면세제 줄이는 방향도 흐지부지 된다 이 말씀이죠. 맞습니다. 지금은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줘서 46% 정도가 거의 세금을 근로소득세 기준입니다.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흔히 얘기하는 국민계세 그러니까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을 매기겠다라는 차원에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뭐 서민들의 어떤 일반적인 근로소득자들의 그 주머니를 얇게 만드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 있으면서 인기가 없는 정책이죠. 그래서 장기 과제로 돌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에어컨 판매량이 처음으로 텔레비전 판매량을 넘어설 전망이라고 그러죠? 이게 정말 좀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덥습니다. 그러니까 에어컨 많이 팔리고요. 그렇죠. 5월, 6월 에어컨 정말 많이 팔렸습니다. 사상 최대라고 하는데 1가구 1에어컨도 넘어서 지금은 1가구에 2개 에어컨, 3개 에어컨 방마다 있는 집들도 꽤 있죠. 너무너무 더우니까. 흔히 얘기하는 트윈원 이런 에어컨들이 많이 설치가 되면서 에어컨이 1인 1 에어컨이 아니라 2 에어컨이 되는 거고 TV는 대신 안 사는 거죠. TV는 특히나 요즘에 1인 가구들 많은데 TV는 대부분 노트북이든지 아니면 모바일로 보든지 하는데 에어컨은 꼭 있어야 되는 게 돼버리니까 올해 국내 에어컨 판매량 예상치가 사상 최대 한 250만 대 이상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대신 TV는 갈수록 안 팔리거나 정체 상태니까 200만 대 수준이 되면 사상 처음으로 국내에서 에어컨 시장이 TV 시장을 뛰어넘는 것 아니냐. 이런 예상이 있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민심은 천심이다. 생생한 여론을 통해 우리 사회를 진단합니다. 이것이 여론이다. 이번 주가 문재인 정부 인선의 슈퍼위크라고 하죠. 야당에서는 송영무, 조대엽, 김상곤 후보자를 인사 부적격 3종 세트라고까지 표현하면서 지금 강도 높은 청문회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이제 취임 2달이 아직은 안 됐습니다만 다 돼가는 문재인 정부. 인사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 지지율 변화는 어떨지,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이 지금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여기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되는지 한 주간의 여론 분석. 이분과 함께하면 재미있습니다. 자, 여론 분석 전문 기관이죠. 리서치앤리서치의 배종찬 본부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인사 논란이 계속되는데 대통령 지지율 변화가 조금 있죠. 네, 여전히 이 고공행진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지만 인사 논란이 지속되면서 이 80%대 지지율에서 79%로 하락했습니다.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로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하고 23일 발표한 조사, 전국 1,004명 휴대전화 RDD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성연령 지역 가중치가 적용되었고요. 응답률은 20%.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어봤는데요.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79%로 직전 조사보다 4%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이 부정평가는 4%포인트 더 높아진 14%였는데요. 이 대통령 지지율 여전히 이 80%에 육박하지만 인사 논란이 지속되면서 일부 응답계층에서는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이 충청 50대 지지할 정당이 없다는 무당청, 자영업과 가정주부층에서는 취임 직후에 비해 하락 국면을 보였습니다. 어쨌든 문 대통령이 이제 28일에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미국으로 가는데 이 대통령 긍정평가 이유하고 부정평가 이유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인사청문회가 가장 주목되고 있는데 그래서 뭐 슈퍼 위크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날씨도 더우니까 뭐 슈퍼라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저를 에어컨이라고 생각하고 네. 시원한 또 한 주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옛날에 은행을 갔는데 요새 슈퍼 가는 거죠. 네. 이 좀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쐬면서 청문회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청문회가 시청률 대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 번의 인사청문 하이라이트인 슈퍼 위크가 이번 주에 진행이 되는데요. 인사 논란이 지속되면서 대통령 지지율에도 점차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 북한 안보 문제도 동시에 대두되고 있고요.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을 긍정평가하는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이 소통을 잘한다. 이 국민 공감 능력이 있다. 공약을 실천하고 있다고 꼽혔는데 이 청와대 길도 24시간 개방하지 않았습니까? 네. 저도 가보지 못했던 그 청와대 바로 앞길 밤 산책 이제 좀 해보겠습니다.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을 부정평가하는 이유를 물어봤는데 인사 문제가 가장 큰 이유로 꼽혔습니다. 이 북핵 안보 문제가 다음 순위인데요. 이 파격적인 소통 행보. 대통령 스스로를 낮추는 리더십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호평받고 있는데 이 한미 정상회담이 그렇지만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한미 정상회담이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예. 근데 어쨌든 지금 긍정평가 물론 높지만 70%대로 이제 내려왔고 부정평가가 점차 늘어나는 이유가 예를 들면은 아까 그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중에서 그래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뭘까요? 네, 대통령 지지율 은행 잔고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 코너에서도 뭐 경제 관련 뉴스를 많이 소개를 해드리는데 쓴 것도 없는데 자꾸 돈이 나가는 겁니다. 근데 대통령 지지율도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지지율이 빠져나가는 수가 발생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 지난 정부에서 침묵하고 있던 많은 국민들의 민원이 이 청와대를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향하고 있는데 뭐 민주노총의 텐트 기대치가 또 높다는 각종 말씀이시네. 1인 시인데요. 아쉽고 서운한 반응이 있다 하더라도 이 선택과 집중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합리적으로 구분해야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요구들이
뭐 본물처럼 쏟아지다 보면 대통령 지지율에도 부담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 그 부정평가에서 인사 문제를 꼽으셨는데 지금 사실 이렇게 보면 강경화 장관이라든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네. 송영모, 조대혁, 김상건 후보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뭐 그런 움직임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슈퍼 위크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청와대에서 반응은 특별하게 나오고 있지 않거든요. 예. 이 큰 폭은 아니지만 인사 논란이 지속되면서 대통령의 지지율에 변화가 발생했다는 점, 이것을 포함해서 추가적으로 3가지가 되었는데요. 이 청문회에서 의혹이 해명되지 않는 후보자를 임명 강행할 경우 야당과의 관계가 경색되고 협치 취지가 훼손된다라고 하는 점, 또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일자리 창출의 첫 단추가 추경 예산안이라고 이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봉착된다라는 점, 또 인사 논란에다 사드 배치 등 다른 민감한 산업이 덧붙여질 경우 지지율에 더 부정적인 영향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이 4가지 점점 때문에 주저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사실 지금 지난주에 사드 반대 집회, 인간 띠익기 행사도 하고 주한미군 대사관 주변에서 있었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전북 무주에서 열린 그 태권도 관련 행사에 직접 가서 평창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상을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국민 여론은 어떻습니까? 네, 이런 사드 배치 논란 속에서 미국은 공격용 미사일입니다. 제점을 이 한반도에 배치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려고 있는데요. 군산 미군 기지에 네, 아주 민감한 현안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사드 배치와 관련된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사드 배치 찬성이 이 절반이 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 의견 또한 상당히 또 높은 비율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은 사드 배치 반대 의견이 높은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이 같은 조사기관의 이전 조사 결과를 참고하면 사드 배치 찬성 이유는 이렇습니다. 국가 안보, 또 국민 안전을 위한 방어 체계다.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있다. 미국과의 관계, 한미 동맹 강화 순으로 사드 배치 찬성하는 것으로 이유를 꼽았는데요. 사드 반대 이유입니다. 사드가 필요하지 않다. 효과가 없다.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왜 미국의 눈치를 보느냐. 미국에 끌려다님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평창올림픽의 단일팀 제한, 미 대사관 주변 시위 등 주권국가 아니겠습니까? 또 이 표현의 자유 누리는 국민으로 당연해 보이기는 하는데요. 하지만 이 원비어 사망, 북한 핵 미사일 도발로 격앙된 미국 정치권의 분위기입니다. 또 여론 주도층의 분위기라고 해서 미국 여론 주도층과 정치권에서는 다른 해석이 나올 법도 해 보입니다. 자, 이번엔 정당 얘기도 좀 해보죠. 지금 야당 같은 경우에는 이 우원식 원내대표가 사실 눈물까지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런데 어쨌든 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청문회 공세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는데 지금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여전히 고공행진이죠? 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지금 국회에서 협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원식 원내대표의 눈물이 이 얼어붙은 이 야당과의 관계를 녹일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50% 독주 중입니다. 대선 직후부터 거의 50% 가까운 지지율의 변화가 없는데요. 이 다른 정당은 10%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지지율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주목이 되는데요. 자유한국당은 9%,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모두 7%로 나타났습니다. 이 자유한국당 과연 전당대회 앞두고 지지율 올라가는 컨벤션 효과가 나타날지, 바른정당 이해운 당대표의 새로운 바른정당의 모습이 보수 대표정당 대결에서 어떻게 펼쳐나가질지 초미의 관심사는 국민의당입니다. 이 사건 하나가 터지지 않았습니까? 글쎄요. 그거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대선 당시 대통령 아들 관련 의혹 제기가 조작으로 밝혀졌고 이 관련자가 전격 체포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이 지난 총선 직후의 리베이트 사건 이후 국민의당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호남 민심이 그래서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지금 전당대회 7월 3일이죠. 네. 이제 그래서 당대표 경선이 진행 중인데 지금 근데 지지율이 워낙 제1야당이라고는 하지만
그 말이 무색할 정도로 좀 낮은데 이거 좀 올릴 노력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네, 오행시 이벤트도 하고 있고 또 홍준표 당대표의 트럼프 강성 발언도 네. 있기는 하지만 이 지지율로 당장 연결되지는 않는 모습 그만큼 비호감이 큰 것으로 보여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핵심 지지 기반이었던 보수층 60대 이상 유권자 이 영남 지역의 민심을 되돌리는 것인데요. 이것을 위해서는 정당의 절대적인 3대 쇄신 국정농단 쇄신 당 지도부 혁신 보수 정체성 복원 등이 되지 않으면 이 지지율 회복은 멀어 보인다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을 향해 던지는 이야기가 있는데 무엇이 중헌지 무엇이 중헌냐고. 갑자기 곡성 모드로 바뀌는데. 네. 근데 지금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대표로 이혜훈 의원이 당선이 됐다라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뭐 이혜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또 바른정당 내에서 대표적인 자강론지 아니겠습니까? 예? 네. 이 여성시대가 열렸습니다. 5당 중에 3당이 여성. 네. 라디오 프로그램 제목이 아닙니다. 여성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제는 여성 바람이 여의도 정치권에 휘몰아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 숙제도 많습니다. 이 특정 지역, 세대 또는 이념에 견고한 지지 기반이 없어서 계속해서 불안정한 정치 세력으로 비춰지기도 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 부분을 극복해야 되는데 당의 이념 정체성을 재확립하고 이 정책 스마트 정당으로 거듭나서 유권자가 많은 수도권에서 바른정당이 어떤 지지 기반을 만들어내느냐 그리고 40대 유권자층을 핵심 기반으로 끌어들이는 신의 한 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혜훈 대표가 이끄는 바른정당 호의 1차 시험대는 내년 지방선거가 될 거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혜훈 대표를 가리켜서 토달. 유승민 대표의 버금가는 토론의 달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혜훈 대표의 말씨름 썰전을 기대해 봅니다. 근데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도 경선을 앞두고 있지만 예를 들면 자유한국당에서 누가 당대표가 되느냐 여부를 떠나서 일단 바른정당에서 이혜훈 대표가 이제 신임 당대표가 됐으니까 뭐 이 당분간 보수정당의 보수 세력의 균열 구조는 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아요. 지금의 정치권을 바라보는 대선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대선이 계속되고 있다. 참 멋진 말입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리서치의 배종찬 본부장이었고요. 자, 화요일에 보내드린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오늘도 지금 날씨는 맑은데요. 아주 집중호흡소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은 여전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도 모르니까 우산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지혜가 필요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